할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손님들 앞에서 괜히 나서지 마시고요. 70살 박정순 할머니의 가슴에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비수처럼 박혔던 그 순간. 손자 민준이의 돌잔치를 이틀 앞두고 70명이 넘는 손님을 위한 모든 준비를 혼자서 떠안게 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유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던 시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강남 일대 땅을 소유한 120억 자산가라는 충격적 진실을.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보다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외시킨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런 충격적 반전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순 할머니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70살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어가네요. 지금은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최유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민준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들이 회사에 나간 후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유진이가 변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민준이를 낳고 난 후부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민준이 기저귀 떨어져 가는데 사러 가세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 와서 민준이 보러 갈 건데 집 정리 좀 해주세요. 어머님, 민준이 이유식 만들 때 간 맞춰서 해주세요. 너무 싱거우면 안 먹어요. 언제부터인가 유진이는 저를 대할 때 명령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육아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아이를 기르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아들 민수가 집에 없을 때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저를 가정부나 육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자 민준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집안이 더욱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민준이의 첫 돌잔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돌잔치 준비 어떻게 되어가요? 유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돌잔치 준비로 이곳저곳 알아보느라 바빴습니다. 오늘 예식장도 보고 왔고 한복집에서도 민준이 옷 맞춰놨어. 음식은? 예식장요? 어떤 예식장이에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시내에 있는 로얄가든이라는 곳인데 깔끔하고 음식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거기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데서 안 해요. 유진이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좋겠니?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강남에 새로 생긴 스카이라운지인데 거기서 하면 정말 럭셔리할 것 같아요. 강남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남 쪽 예식장이라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데 그곳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니? 한 700만 원 정도요. 음식값 포함해서요. 700만 원. 저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제가 한 달 용돈으로 받는 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유진아,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머님, 민준이 첫 돌잔치인데 너무 초라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 친구들도 오고 회사 동료들도 올 건데.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초대장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제가 디자인 맡겨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하면 장당 5,000원인데 100장 정도 만들면 되겠죠? 5,000원짜리 초대장을 100장이라니. 그것만 해도 50만 원이에요. 유진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은데. 과하다니요? 요즘 애들 돌잔치 보세요. 다들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옛날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가슴에 아프게 박혔어요. 저는 그저 절약하자는 뜻이었는데
유진이에게는 그게 구식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유진이는 바로 돌잔치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민준이 돌잔치 장소 정했어요. 강남 스카이라운지에서 하기로 했어요. 거기 비싸지 않나? 얼마나 들어? 700만 원 정도. 그리고 초대장이랑 한복, 사진 촬영까지 다 합치면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저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머니, 민준이 첫 돌이잖아요. 그리고 유진이 친구들도 오고 할 테니까. 아들도 유진이 편을 드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님이 내주시면 되죠. 손자 돌잔치인데. 유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정말 1000만 원을 들여서 돌잔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사랑하는 손자를 위한 일이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들고 나온 손님 명단을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A사 용지 2장짜리 손님 명단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게 돌잔치 올 분들 명단이에요. 한번 보세요. 명단을 받아든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좋기 70명은 넘어 보였어요. 이렇게 많이 와? 네. 제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남편 회사 사람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합치면 이 정도 돼요. 70명이라니.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 유진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면 준비할 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려고 해요. 유진이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준비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리스트였습니다. 일단 답례품부터 정해야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은 고급 수건 세트나 그릇 세트로 많이 해요. 70개 정도 필요하고 개당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해야 해요. 3만 원짜리를 70개라니. 그것만 2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돌잔치 상차림도 화려하게 해야 해요. 요즘은 다들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 보기에 예쁘게 꾸며야 해요. 유진이는 휴대폰으로 여러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마치 호텔 뷔페처럼 화려하게 차려진 상들이었어요. 과일도 수입 과일로 해야 하고 떡도 한과집에서 주문 제작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음료수도 고급 브랜드로. 유진이의 요구사항들을 들으면서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돈이 드는 일들 뿐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사진작가요. 사진작가? 네. 요즘은 돌잔치 전문 사진작가를 따로 불러요. 웨딩 사진 찍듯이 예쁘게 찍어주는 거죠. 제가 알아본 곳은 하루에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짜리 사진작가라니. 저는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유진아, 이게 다 필요한 거니?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과하다니요? 어머님, 요즘 애들 돌잔치가 어떤지 모르세요? 제 친구 수미도 지난달에 아들 돌잔치 했는데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혹시 돈이 부담되세요? 그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적금이나 보험 좀 해약하시면 되잖아요.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라고요. 유진이는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약간의 저축은 있지만 그것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는데. 아니면 어머님, 집에 있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파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요즘은 안 하시잖아요. 금반지를 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반지는 남편이 결혼 30주년 때 사준 기념품인데. 유진아, 그건 좀. 어머님, 손자 돌잔치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들 손자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시던데. 다른 집 할머니들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기분이 상했어요. 저라고 손자를 아끼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그때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님, 민준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저는 돌잔치 준비하느라 바빠서. 유진이는 저에게 민준이를 맡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울고 있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갈아줄게.
민준이의 새하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지만 유진이의 요구는 너무 과했어요. 그날 오후 유진이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돌잔치 전날에는 제 친정 가족들이 여기서 하룻밤 잘 거예요. 친정 가족들이? 네. 부모님하고 오빠네 가족까지 해서 6명이요. 그러니까 방 정리도 해주시고 아침 식사 준비도 해주셔야 해요. 친정 가족들까지 재워줘야 한다니. 우리 집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닌데. 그럼 어디서 주무시게 해드릴까? 거실에 매트리스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불이랑 베개도 새로 사세요. 낡은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새 이불과 베개까지 사라니. 유진이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하나 더요. 돌잔치 당일에는 어머님이 너무 나서지 마세요. 무슨 뜻이니? 제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어머님이 너무 시골스럽게 행동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시골스럽게 행동한다니.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계세요. 필요한 일만 하시고요. 뒤에서 조용히 계시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진아, 나도 민준이 할머니인데. 물론이죠. 하지만 주인공은 민준이니까요. 그리고 요즘 돌잔치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젊은 사람들 위주라는 말에 저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돌잔치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손자를 위한 일이라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도 상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줄 몰랐어요. 돌잔치를 이틀 앞두고 유진이의 지시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답례품 받으러 가세요. 주소 메모해 드릴게요. 아침 8시부터 유진이는 저에게 하루 할 일들을 정리해서 건넸어요. A사 용지 한 장 가득 빼곡하게 적힌 리스트였어요. 그리고 떡집에서 주문한 거 찾아오시고 과일 가게에서 수입 과일들도 주문했으니까 확인하고 오세요. 리스트를 보니 정말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루에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요. 꽃집에서 돌잔치용 꽃꽂이도 주문했는데 그것도 받아오세요. 꽃은 싱싱해야 하니까 돌잔치 전날에 받아오시면 돼요. 이걸 다 오늘 해야 하니? 어머님, 내일은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끝내셔야죠. 유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리스트를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답례품을 주문한 백화점이었어요. 70개의 수건 세트를 받아오는 건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택시를 타야 했어요. 택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번째는 떡집이었어요. 한과와 떡을 포함해서 큰 박스 5개나 되었어요. 이것도 다 들고 오기 힘들어서 배달을 부탁해야 했어요. 세 번째는 과일 가게였는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입 사과 2박스, 수입배 2박스, 샤인머스켓 3박스. 총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라니. 과일값만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혹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요즘 수입 과일이 다 이런 가격이에요. 특히 샤인머스켓은 한 송이에 5만 원 정도 해요. 5만 원짜리 포도라니.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제 적금을 해약해서 나온 돈으로 계산했어요. 오후에는 꽃집에 가서 꽃꽂이를 받아왔어요. 돌잔치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화려하게 만든 건데 이것도 30만 원이나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었어요. 온종일 이곳저곳 다니느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내일은 더 바쁠 거예요. 유진이는 저의 필요한 기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일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집 청소 시작하세요.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돌잔치 음식 준비도 하셔야 하고요. 음식 준비? 네. 예식장에서 나오는 음식 말고 집에서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전이랑 나물이랑. 유진이는 또 다른 리스트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돌잔치 추가 음식 리스트였어요. 김치전 100개, 호박전 100개, 생선전 50개. 그리고 나물 5가지.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유진아,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해? 어머님,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하시던데요. 그리고 저는 내일 민준이 한복 맞추러 가야 하고
미용실도 가야 해서 바빠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한다는 말에 또 기분이 상했어요. 저라고 못할 게 없지만 양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방마다 구석구석 닦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리고 오전 8시부터는 전 부치기 시작했어요. 김치전을 100개 부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1시간 만에 겨우 20개 정도밖에 못 부쳤어요. 어머님,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언제 다 하세요? 유진이가 민준이를 안고 나와서 제게 핀잔을 줬어요. 조금만 더 빨리 해주세요. 손님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해야 하는데. 빨리 하라니. 저도 최대한 빨리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머님, 전 모양도 좀 예쁘게 해주세요. 사진 찍을 건데 너무 못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쁘게 하라는 말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붙이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오후에 되어서야 겨우 전 부치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물을 만들어야 했어요.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무침, 숙주나물까지 5가지를 다 만들어야 했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온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허리도 너무 아파서 펴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유진이 친정 가족들 아침 식사 준비하셔야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서 6명분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돌잔치 당일에는 정말 뒤에서만 계세요. 나서지 마시고요. 또다시 나서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유진아, 나는 민준이 할머니야. 돌잔치에 왜 나서면 안 되는 거니? 물론 할머니시죠. 하지만 요즘 돌잔치는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 전통적으로 하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촌스럽다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 걸까요? 손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뒤로 밀려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돌잔치 당일에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돌잔치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유진이 친정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6명분을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유진이 어머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피곤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일만 했거든요. 그런데 정순 어머님, 오늘 돌잔치 정말 기대되네요. 유진이가 워낙 꼼꼼히 준비했다고 해서요. 유진이가 꼼꼼히 준비했다고요? 실제로는 제가 모든 걸 준비했는데. 네, 민준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능력이 다르네요. 예전 우리 때와는 달라요. 유진이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돌잔치 장소인 스카이라운지로 이동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있었어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유진이가 장소 참 잘 골랐네. 유진이 오빠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제가 1달 전부터 예약했어요. 여기가 요즘 제일 핫한 곳이거든요. 유진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치 모든 준비를 자기가 한 것처럼 말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민수회사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민준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한복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부모님이 워낙 잘생기고 예쁘시니까 아기도 예쁘죠.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거기에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유진아, 돌잔치 준비 정말 잘했다. 요즘 보기 드문 센스네. 고마워. 정말 신경 많이 썼어. 유진이는 친구들의 칭찬을 받으며 기뻐했어요. 누가 봐도 모든 준비를 자기가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때였어요. 유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저는 유진이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지금 주방에서 전이랑 나물들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과일도 보기 좋게 깎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주방에서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여기서요? 네. 지금 음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만든 전들을 빨리 내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서 전들을 접시에 담고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손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혼자 일만 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유진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음식 다 됐어요? 응, 거의 다 됐어. 그럼 이제 나가지 마세요. 사진 찍을 건데 어머님 나가시면 구도가 이상해져요. 사진 찍을 때 나가지 말라고요? 저는 민준이 할머니인데. 유진아, 나도 민준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은데. 어머님, 지금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찍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찍어요. 나중에 따로 찍는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주방 문틈으로 보니까 모든 손님들이 민준이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유진이와 민수는 민준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저는 없었어요. 마치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바깥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때 유진이 친구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아, 너희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어머님은 지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계세요. 워낙 부지런하셔서 가만히 못 계시거든요. 부지런해서 가만히 못 계신다고요? 실제로는 유진이가 주방에 있으라고 한 거면서.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인사드려요. 지금은 너무 바쁘세요. 유진이는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요. 오후 3시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시간이 되었어요. 민준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무엇을 잡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민준이가 뭘 잡을까요? 사회자의 말에 모든 손님들이 민준이를 주목했어요. 저도 주방 문틈으로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붓을 잡았어요. 와, 붓을 잡았네. 민준이가 장래의 작가나 학자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우리 손자가 공부를 잘할 것 같다니.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유진이가 또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이제 뒷정리 시작해주세요. 설거지도 해야 하고요. 돌잡이가 끝나자마자 뒷정리를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민준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로 말이에요. 오후 4시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유진이가 준비를 정말 잘했네. 민준이도 너무 예쁘고 음식도 맛있었어. 역시 요즘 젊은 엄마들은 센스가 다르다니까. 떠나가는 손님들의 칭찬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칭찬이 유진이에게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주방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온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유진이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좀 아쉬웠어요. 뭐가? 어머님이 너무 뒤에만 계셔서 제 친구들이 인사도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나오라고요? 분명히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음식 준비할 때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전이 좀 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까지 트집을 잡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유진아, 나는 며칠 동안. 어머님, 물론 수고하신 건 알아요.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민준이 첫 돌잔치인데.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진이는 모든 칭찬을 혼자 다 받아갔어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70살이 되도록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 자꾸만 눈물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며느리 유진이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진 거였어요. 어머님, 이제 민준이 돌잔치도 끝났으니까 어머님도 좀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니 좋은 말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민준이 육아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너무 구식으로 키우시는 것 같아서요. 구식으로 키운다고요? 저는 민준이를 정성껏 돌봤는데. 유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육아법과 좀 다르다는 거죠. 너무 끼고 키우시는 것 같아서요. 너무 끼고 키운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부터 유진이는 저를 점점 민준이에게서 멀어지게 했어요.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재우기까지 모든 걸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집안일만 하세요. 청소랑 빨래, 요리 같은 거요. 결국 저는 가정부 역할만 하게 된 거였어요. 사랑하는 손자와도 멀어지고 집안에서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낮잠을 자고 유진이가 외출한 사이에 저는 민준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옷장 위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법무법인 정도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왜 유진이가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저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박정순 재산조사서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거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내용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토지 3,000평-C가 100억 원. 서울 서초구 상가 건물 -C가 20억 원. 기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추정 10억 원. 총 1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제 재산이라고. 저는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정순아, 내가 죽으면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중요한 얘기가 있을 거야. 그때는 남편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슬픔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고요. 혹시 그때 남편이 말씀하신 김 변호사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서둘러 남편의 유품함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김 변호사 명함을 찾아냈어요. 법무법인 정도 김민철 변호사. 바로 유진이가 가지고 있던 서류와 같은 법무법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정순입니다. 고인이 된 박창수의 아내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박정순 여사님. 그동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연락을 주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사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런데 오늘 우연히 제 재산조사서라는 걸 봤는데. 아, 그거 말씀이시군요. 여사님,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느껴졌어요. 1시간 후 저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더니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사님, 박창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여사님 명의로 이전해 놓으셨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네. 박창수 회장님은 정도건설의 창업주셨습니다. 강남 일대 개발 사업을 주도하신 분이시죠. 정도건설의 창업주라니.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회장님께서 여사님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재산을 여사님께 상속하셨죠.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사님의 며느리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여사님의 재산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요. 유진이가 왔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재산 조사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제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이런 큰 재산을 남겨주셨다니. 그리고 유진이가 그걸 알고서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니. 변호사님, 그럼 제가 정말로 그 재산의 주인인 거예요? 물론입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사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이가 제 재산을 알고서도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 그럼 유진이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며느리가 제 재산에 대해 다른 문의를 한 게 있나요?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상속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만약 여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진이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 때도 저를 뒷방 늙은이 취급한 거고 지금도 저를 점점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제 재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함께 복수에 대한 계획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님, 제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달간 느꼈던 서러움과 분노가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진이에게 제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민준이 100일 잔치 때였어요. 유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어머님, 민준이 100일 때 정말 좋은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작가가 유명한 분이래요. 연예인들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작가의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말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보니까 VIP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그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VIP 서비스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손자 민준이가 예전에 그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가족 사진을 좀 특별하게 찍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VIP 서비스는 비용이 좀 높은데 괜찮으신가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대신 정말 특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족 사진 촬영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가진 건물 중에서 임대료 수입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인가요? 서초구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3천만 원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건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제가 건물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외출했어요. 유진이가 궁금해했지만 그냥 시장 보러 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 백화점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비싼 정장 하나를 샀어요. 200만 원짜리였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미용실이었어요. 평소에는 동네 미용실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백화점에 있는 고급 미용실에 갔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좀 젊어 보이고 세련되게 해주세요.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해서요. 미용사가 제 머리를 보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얼굴이 정말 곱게 생기셨어요.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20살은 젊어 보이실 것 같은데요. 2시간 후 거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머리는 보기 좋게 파마를 했고 화장도 고급스럽게 해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신감이 솟아났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꾸미셨어요? 응,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새로 산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마치 진짜 회사 사장님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유진이와 민수를 거실로 불렀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어머니?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요? 유진이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쩌면 무언가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 너희들에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응.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어. 저는 김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고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응. 너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그리고 이제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유진이도 서류를 보더니 완전히 당황했어요. 120억 원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오셔도 될까요? 가족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30분 후 김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재산 목록을 설명해 주었어요. 박정순 여사님은 현재 강남구 일대 토지 3,000평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리고 서초구 상가 건물 이동의 건물주이시기도 하고요. 유진이와 민수는 말을 잃고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평범하게 살라고 하셔서. 하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유진아, 너는 이미 알고 있었지? 유진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왔잖아. 내 재산 조사해달라고. 그 순간 유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줬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니?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대했지?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들킨 걸 알았거든요.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내일 아침에 시작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어제 산 200만 원짜리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유진이와 민수가 어색한 분위기로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가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너희들도 함께 가야 해. 저희도요? 응. 오늘은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날이야. 저는 미리 예약해둔 고급 사진 스튜디오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예약한 박정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예약했는데요. 네, 확인됐습니다. VIP 패키지로 예약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민준이랑 같이 예쁘게 입혀. 오늘 가족 사진 찍을 거야. 가족 사진요? 응.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센터에 설 거야. 유진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뒷방 늙은이 취급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1시간 후 우리 가족은 강남에 있는 고급 사진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까지. VIP 고객이신 박정수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저를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마치 진짜 VIP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촬영에는 특별히 저희 대표 작가님이 직접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대표 작가라니. 유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촬영장으로 들어가니 정말 화려했어요. 여러 개의 조명과 고급스러운 배경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수님. 오늘 촬영을 담당할 김정민 작가입니다. 김정민 작가는 정말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연예인들 사진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촬영하실 건가요? 품격 있는 가족 사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수님, 분위기가 정말 좋으시네요. 성공한 사업가 같으세요. 사진작가의 말에 유진이와 민수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센터에 서고 유진이와 민수가 양옆에 섰어요. 민준이는 제가 안고요. 네, 정수님이 좀 더 당당하게 서세요. 그렇죠. 완전 CEO 스타일이에요. 사진작가의 칭찬에 저는 자신감이 더욱 생겼어요. 촬영이 끝나고 사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들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멋있게 나왔네요. 특히 정수님이 정말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정말로 그랬어요. 사진 속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당당하고 고급스럽고 마치 대기업 회장님 같았어요. 이 사진들 모두 고급 앨범으로 제작해드릴게요. 그리고 대형 액자용으로도 몇 장 뽑아드리고요. 사진 스튜디오에서 나온 후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곳으로 가자. 어디요? 내 건물 보러 가자. 서초구에 있는 제 상가 건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저희가 몰랐던 일들이 많았네요. 응. 그런데 너는 알고 있었잖아. 유진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건물에 도착하자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사장님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 건물 주인이 박정순 사장님이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유진이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3천만 원이라는 말에 유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한 달에 3천만 원이에요? 네, 이 건물은 임대료 수입이 아주 좋아요. 우리는 건물을 둘러보고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마셨어요. 직원들이 저를 정말로 사장님처럼 대접해줬어요. 사장님, 옆 건물 매입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저는 마치 진짜 사업가처럼 대답했어요. 건물에서 나온 후 저는 가족들과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강남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4명이요. VIP룸으로 부탁해요. VIP룸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진이와 민수가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응. 그런데 너는 내 재산을 알고도 왜 그렇게 했니? 그게 사실은 어머님이 돈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나서 더 조바심이 났어요. 조바심? 네. 혹시 어머님이 저희를 싫어하시면 재산을 다른 데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요. 유진이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더 부려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치를 보게 된 거였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 편만 들고 어머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달라져야겠네. 네, 정말로 달라지겠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냈어요. 첫째, 집안일은 모두 같이 분담한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연해요. 둘째, 민준이 육아도 같이 한다. 나도 할머니니까 손자와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어. 물론이에요, 어머님. 셋째, 중요한 결정은 가족 회의를 통해서 한다. 혼자 정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 규칙을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달라지겠어요. 응. 그리고 유진아, 너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 재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어. 정말이요? 응.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거실에 걸었어요. 사진 속의 우리 가족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진이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민수도 제 의견을 소중하게 여겨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민준이와의 관계였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손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님, 제 재산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어떤 곳에 기부하실 생각이신가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외로운 할머니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10억 원을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했어요. 지역 신문에도 나왔고 구청에서도 감사패를 주셨어요. 한 달 후 유진이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민준이를 키우려고 해요. 갑자기 왜?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어요. 물론 어머님의 도움도 받으면서요. 정말 의외의 변화였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니? 민수 월급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가끔 도와주시면 되고요. 저는 유진이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2달 후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야, 유진아, 너희들 집을 사줄까? 집이요? 응. 너희들만의 집 말이야. 이제 독립할 때가 됐지 않았니? 하지만 민수와 유진이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님, 저희는 여기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로? 네.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가족은 함께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희들만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 집을 좀 더 넓게 리모델링하면 어떨까요? 어머님 방도 더 크게 만들고 저희 방도 늘리고 민준이 방도 따로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바로 동의했어요. 3달 후 리모델링이 끝난 우리 집은 정말 멋있어졌어요. 제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고급스럽게 꾸며졌고 거실도 훨씬 넓어졌어요. 민준이 방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예쁜 테마로 꾸몄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새로 만든 가족사진 전시 공간이었어요. 그동안 찍은 가족사진들을 예쁘게 걸어놓은 코너였는데 그 중앙에는 제가 센터에 선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멋져요. 마치 미술관 같아요. 유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소중히 간직해야지. 6개월 후 저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둘째 생겼어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이니? 네. 민준이가 형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가 함께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설렜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할게요. 어머님은 옆에서 조언만 해주세요. 좋아. 함께 준비하자. 9개월 후 예쁜 손녀 민지가 태어났어요. 민준이는 이제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었고 저는 2명의 손자 손녀를 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민지의 100일 잔치는 정말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가 당당히 주인공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도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모든 준비 과정에도 제가 참여했어요. 정순 할머니, 손녀가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께서 키우시니까 민지도 복이 많을 거예요.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1년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이세요? 시니어들을 위한 카페예요. 나이 든 분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정순이네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60세 이상은 커피값을 할인해주고 다양한 문화 강좌도 열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금세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할머니, 이 카페 정말 좋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단골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현재 저는 74세가 되었어요. 민준이는 벌써 5살이 되었고 민지는 2돌을 맞았어요. 2아이 모두 저를 정말 따라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커피집 하고 싶어.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절로 웃음이 나요. 유진이는 이제 정말로 달라졌어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줘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참아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도와주는 거야.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제 의견을 가장 먼저 물어봐요. 어머니,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요?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해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제주도로, 올해는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요즘 저는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제목은 70세에 찾은 진짜 나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거든요. 가끔 돌잔치 준비로 힘들어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제 시도비계 속 편집 플랜드 2 컴플리트 AUDIOBOK 챕터 언드 에펄로그 사용자가 계속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작성한 시니어 오디오북 원고의 제8장을 마저 완성하고 에필로그를 추가해야 합니다. 현재 제8장 중간 부분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 박정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억압받다가 자신의 120억 재산 정체를 밝혀 상황을 역전시킴. 가족들이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됨. 현재 제8장에서 1년 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그리고 있음. 제8장을 마무리하고 에필로그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장 1500자씩 맞춰야 함. 에필로그 500자. 현재 제8장이 중간에 끊어진 상태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완성.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 시니어층을 위한 교훈적 메시지 포함. 그동안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젯밤에는 민준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슈퍼맨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는 카페도 하고 돈도 많고 요리도 잘하고 민지도 잘 돌봐주잖아. 아이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당당한 할머니가 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유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전기를 책으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내 전기를? 네. 어머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바로 동의했어요. 그럼 제목은 뭘로 할까? 70살에 찾은 진짜 나는 어떠세요? 완벽한 제목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유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수는 민준이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고 민지는 제 무릎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참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도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서럽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머니라고 해서 무시당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지가 잠결에 중얼거려요. 할매, 사랑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작은 천사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내일은 카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시니어 창업 강의라는 프로그램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을 돕는 거예요. 벌써 20분이 넘게 신청하셨어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도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족의 진정한 사랑은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곧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에요. 이제는 제가 상석에 앉아요. 당연한 자리죠. 저는 이 집의 어른이고 이 가족의 중심이니까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나이든 여성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머니라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순 할머니처럼 숨겨진 재산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와 경험,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70살, 80살이라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정순 할머니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날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